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 최석재 원장님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 1호 제자로 유명한 정경원 교수님을 만나뵈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번역외상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외과의사 정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많이 물으세요. 네가 학문이냐고. 저는 학문외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이국종 교수의 1호 제자로 여기서 수련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전에 저희 모교병원에서 혈관외과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배신을 하고 이 과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모티브는 유사한 거죠. 두 분 다 그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나오기 전에 웹툰의 앞부분을 좀 봤었던 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아주대 병원의 과거에 전 센터장이신 이국종 교수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여러 장면들이 한 10여 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 모티브가 돼서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는 맞는데, 이번에 드라마 나온다는 얘기도 듣고 나서 포스터에 보니까 헬기가 나오는데 그 헬기가 저희가 타는 헬기거든요. 딱 그 헬기를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 헬기가 오늘도 아까 한자를 싣고 온 그 헬기입니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에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게 칼이 박혀있는 환자에 갑자기 백강혁 교수님 들어와서 쑥 뽑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는 다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이제 뭐 나중에 보니까 백강혁은 다 보여서 그랬다는데, 뭐 저는 그거 의학 드라마로 안 보고 그냥 액션 판타지로 재밌게 봤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쨌든 이런 덕택에 저희가 또 다시 이슈가 돼서 드라마에서 백강혁 교수님께서 위중한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동시에 두 방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 소위 우리 말해서 양방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체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흔하죠. 저희끼리도 농담 삼아 늘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환자들이 몰려와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외상 전용 수술방이 3방이 있습니다. 동시에 들어오거나 하는 환자들이 오면 2방은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저희 마취과에서 도와주셔서 본관 수술방까지 가서 3방까지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응급수술을.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로 대규모 부상 환자가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코드 블랙이 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안성에서 교각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중증 환자가 제가 듣기로는 5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2명은 당국대 외상센터로 갔고 3명은 저희가 헬기로 이송돼서 왔습니다. 나중에 리뷰를 해보니까 병원 전 단계에서는 혈압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쇼크 환자였고요. 저희가 헬기 7번이나 떴었어요, 그날. 3명 다 하나같이 중증이었고요. 시민들이 뉴스에서 보는 전국 단위 재난에서 다 참여가 되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 3명 다 입원해 있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재난은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응급실로. 여기 앰뷸런스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소속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저희가 응급실에서 앰뷸런스가 나가진 않습니다. 보호자분이신 것 같은데 119 신고하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119예요! 이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서 준비합시다, 뭔 일이 있나 봐요 라고 하고 말 떨어지기 무섭게 이제 첫 번째 환자가 오는데, 10대 소년 넷이서 아빠 차 빌려 타고 질주를 하다가 택시랑 정면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이제 택시 승객이었는데 대시보드에 부딪혀가지고 허렇게 돼가지고 외상성 질식 상태로 와가지고 심정지 상태로 도착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10대 소년들이 CPR 상태로 들어왔는데, 사실 심정지 상태로 외상 상태로 오는 거는 살리는 게 뭐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전원 상황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디마트 팀이라 그래서 현장에서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거기서 매니지를 했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트리아제가 안 되면 경환 환자들이 먼저 구조가 돼서 먼저 실려가지고 가까운 응급실을 채우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게 처음에 언제 생겼었냐면 93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그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두 번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응급 환자들을 트리아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디마트 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처음 제도가 되고 응급의학과의 시초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는 현장에서 분류소를 차리고 환자들을 이제 블랙인지 레드인지 옐로인지 평가를 하면서 가까운 응급실에 보낼지 아니면은 대기에 뒀다가 뭐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멀은 응급실에 배분을 시킬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생존율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돌아가고 있다. 1차로 디메팀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주로 꾸려가지고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외상센터는 오게 될 그 재난 다수 사상자 환자들을 진료하게끔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외상센터 의료진들이 닥터 헬기를 탑승해서 24시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난 상황에서 헬기 이송 요청이 오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중증 환자 5명까지는 바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항상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상외과 전문의가 지금 18명이 낮에 3명, 밤에 3명씩 당직을 서고 있는데, 낮에 3명 당직이라고 해서 3명만이 당직이 아니라 다수 사상자가 오면 그 전날 당직은 낮에 좀 휴식을
휴식을 보장해야 되지만 나머지 10명 가까운 인원들은 휴가나 출장이나 이런 다른 일이 아니면 병원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재난 상황이 되면 낮에 당직팀이 자동 밤에 백업팀입니다. 불려 나오고 집에 있는 의료진들 중에도 저희가 순서대로 이제 나름 저희 체계대로 불려 나와서 대처하고 있는데 5명까지 한꺼번에 오는 일은 굉장히 손에 꼽고요. 대신에 2-3명, 서너 명은 많이 옵니다. 정경 교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고 치료하고 수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도 치료하거나 수술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석희균 선장님,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이제 몸에 6발의 총을 맞고 먼 나라 오만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저희가 이송해서 치료했던 환자인데 그 환자 이야기를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이 말 그대로 여명 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4시 몇 분인가 작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작전이 좀 마무리되고 선장님을 이송하기 시작한 건 이제 해가 떠오를 때라고 그래서 벌써 총을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였고 몸에서 출혈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외상 환자를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여기까지 데려와서 치료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사이에 환자가 출혈해서 사망할 수 있다 보니까 근처에 좀 치료할 만한 곳들을 찾았는데 거기 오만이란 나라가 선택이 됐고 초기 처치를 잘 하셔서 도착하자마자 1시간이 채 안 돼서 수술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 그때가 2011년 1월인가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느 병원이라고 해도 수술방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오만이 굉장히 빠른 면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느린 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을 잘해서 그나마 거기서 처치를 했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환자분이 거기서 계속 치료를 끝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국종 교수, 저 그리고 김지영 간호사로 해서 그때 3명이 오만에 급파됐었고요. 가서 보니까 환자분 상태는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이 안 좋으셨고 혈소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폐혈증이 심하게 오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 이국종 교수가 전문가시고 의사소통도 좀 되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국종 교수님도 얘기하시기를 이 환자는 빨리 한국으로 가서 우리가 치료를 이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너무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 에어 앰뷸런스 알아보고 이송해서 모시고 와서 치료를 했고 중간에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선생님이 잘 쾌유하셔서 선생님 처음에 총에 맞아서 찍은 영상 사진을 보면 손목에 다리에 뭐 복부에 이 총을 맞은 걸 보면 죽고 사는 문제는 여기지만 사실 나중에 손을 못 쓰실 것 같았고 절단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다리도 못 걸으실 줄 알았는데 지금 불편하시긴 하지만 자기 손으로 젓가락질 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거 보면 정말 그때 할 바를 했을 뿐인데 기대 이상으로 환자들은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혜균 선장 치료 덕분에 우리나라에 진행이 안 되던 그 외상체계 구축이 다시금 시작이 돼서 외상센터가 만들어졌고 북한군 병사 치료는 우리가 외상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대량 수혈 프로토콜이랄지 뭐 수술방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 혜택을 초기에 보게 된 정말 듣다 보니까 현실이 뭐 드라마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저같이 멀쩡한 사람도 그냥 하루아침에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게 바로 이 외상이지 않습니까? 외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사고, 낙상 이런 것도 당연히 외상이지만 그거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주저앉으면서 골반골절 이런 것도 사실 외상이고 거기다 더 넓게 보면은 넘어져서 사고 찢어진 거 이런 거 다 외상이거든요. 한 해에 외상 환자가 228만 뭐 이렇게 찍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너무 많은 거죠.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주요 사망 원인이 심혈관, 뇌혈관, 뭐 중증해상 이렇게 꼽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셋 중에는 중증해상이 퍼센테이지가 뭐 2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40대 미만, 4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으로 내려가면 제일 흔한 사망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교통사고나 낙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나 구조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요인, 위험인자, 원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반인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고를 안 당하시도록 예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고 당해서 오는 환자들 보면 밤에 좀 술이나 이런 것들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음주운전이 진짜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좀 확실하게 여기 골반해야 되는데 절차하면은 배를 쪼르거든요.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톤 트럭이랄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로 많은 이런 큰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들 안 돼 있는 차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차들에 조금 후방 카메라나 후방 센서는 이런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수련받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저녁 때쯤 돼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한 명 이제 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토바이 사고 머리 가슴 배 다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 오는 순간 얼굴만 해도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다 보고요. 그 다음 신경외과 당연히 있고 가슴 쪽은 저희 응급의학과 직접 봤거든요. 배 또 컨설트하고 이거 보다 보면 밤새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환자 그 사이에 살아있으면 중환자실 올라가는 거고 외상하시면은 똑같은 얘기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술이랑 오토바이, 킥보드도 요즘 많으니까. 킥보드, 전동 킥보드 진짜 제가 몇 년 전에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고속도로 순찰할 때 나 고속도로 그 도로공사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 그 교통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오는 분이 누구냐? 119 구급대원이 아니에요. 레카차. 먼저 오죠. 레카차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을 때 의식이 처음에 있으면 괜찮다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어쨌든 고속도로에 사고가 심하게 났다 그러고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119 대원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119 대원이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 이송해야 된다면 제발 좀 따라주셨으면 하는 거. 이게 시간과 관련해서. 그렇죠. 119 대원은 그래도 분류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9 예. 대원이 평가를 하고 이송을 하는 거에 우리가 믿고 따라줘야지. 나 원래 다니던데 저기 서울 어디야? 글로 데려다줘. 그러면 가다 사망하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레카가 먼저 온다는 게 다친 사람이 119에 먼저 전화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네요. 대부분 보험회사부터 연락을 합니다. 근데 보험회사 요즘 얼마나 발달돼 있냐면 아시잖아요. 보험회사 전화하면 사람이 받지도 않잖아요. AI 챗봇이 받잖아요. 받으면 바로 자동으로 동의만 하면 위치 추적하고 그럼 위치 추적해서 레카차 바로 보내기도 하고 보험회사 시간이 갑니다. 그러다 좀 몸이 이상하다 이제 119를 부르는 거예요. 아주 중증이면 뭐 경찰들이 가서 뭐 하겠지만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될 문제인 팬들의 것 가슴을 같습니다. 부딪혔다. 아니면 머리 부딪혀 정신을 딱 깼다. 근데 나 깼으니까 지금 괜찮아가 아니라 그럴 때는 119에 분류를 받고 필요한 그렇습니다. 외상센터가 됐든 어차피 외상센터 병원 가실 아니든 거잖아요. 가야 된다. 대부분이 사실 응급한 상황이 많겠지만 네. 가장 긴박했던 톱3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저는 외과 의사라서 가장 급하다면 저희가 이전에 같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환자들을 저희가 병원 전담에서 빨리 이송을 하고 소생실에서 문을 기다리다 딱 보니까 들어오는 즉시 심장이 먹거나 떨어지는 환자들을 가슴을 열어보면 심장 파열이나 대동맥 파열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대동맥 파열은 정말 어렵고요. 그거는 손 쓸 수가 없지만 그러면 심장을 개용수를 해서 심장 터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막거나 하면서 흉부외과 뛰어올 때까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고 있어야죠. 그런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소생실 문턱을 넘기 전에 심정지가 오면 굉장히 희박해요. 살아날 가능성이. 그래도 심장이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라도 뛰면서 소생실에 들어오면 저희가 가슴을 열든 어쨌든 조치를 해서 살아나는 환자들이 꽤 많고요. 요것 때문에 저희가 헬기를 타고 나가고 소생실에 비워두고 대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상이라는 게 사실 건강한 사람이 다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것 때문에 사망할 수 있었던 환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또 멀쩡하게 살 수도 회복이 있는 또 빠른 장점이 네. 있어요. 그 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이죠. 그러니까 외상을 당한 사람은 되게 젊은 연령층의 생산 연령층이고 요즘은 고령화돼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 저희끼리 우스갯소리 제가 후배들한테 많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한테 오는 어딘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은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니까 건강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면 된다. 그리고 반응들이 좋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나중에 기대 이상으로 의식도 회복되고 또 돌아올 때 보면 저희가 이 과거에 책이 안 됐을 때 놓친 환자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를 맡고 계신 우리 센터장님께 저도 수원에서 근무하고 이천에서 근무하고 하면서 외상센터에 환자 연락드리고 보내고 직접 했던 입장이면서도 그리고 또 저도 경기 남부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권역외상센터에 어느 정도 좀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교통사고라든지 낙상이라든지 이런 사고의 위험성에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뿐이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외상센터가 역할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는 경각에 있단 말이에요. 중증 외상이 또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골다공증 있는 분이 뭐 넘어져서 손목을 골절 됐다 이러면 수술이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중증 외상이라고까지 부를 만한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증은 어디서부터 중증인지. 이게 제일 오해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증 외상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병원 전 단계에 사고 현장에서 분류하는 거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나서 정해지는 중증 외상을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병원 전 단계에서 보는 중증도 분류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 단계 분류는 주로 구급대원들이 하거나 일반인들이 하게 될 건데 여기에 적용되는 기준은 필드 트리아제 디시전 스킴이라 해서 현장 중증도 분류 기준이 오래전부터 확립된 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조금 과분류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오버해서 분류하더라도 중증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외상센터로 오게끔 해야지 외상센터 와서 검사해보고 하니까 안정이 돼서 중증이 아니더라. 그러면 문제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50%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근데 과소분류 이게 처음에 애매한데 아닐 거야 해서 경증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중증이죠.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소분류는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요걸 생각했을 때는 중증 외상은 병원 전담 현장 중증도 분류에 의하면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맥박이 빨리 뛴다거나 호흡이 불안정한다거나 의식이 없다거나 조금이라도 그러면 무조건 중증 외상입니다.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해부학적으로 몸에 가까운 손상이 있을 때 무조건 2단계 중증 외상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긴 하겠네요. 혈압이 한 번이라도 떨어지거나 호흡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상이 안 보여도 사고 기전이 너무 심하면 또 중증 외상으로 불려요. 뭐 차가 많이 찌그러졌다든지 동승자가 사망했다든지 뭐 이러면 옵니다. 이게 이제 병원 전 단계 분류라서 이 부분은 오해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멀쩡해 보이는데 왜 중증 예상이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흔히 지금 중증 예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는 병원에 와서 이제 센터에 와서 검사 이후에 점수를 매기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ISS라는 겁니다. 이 손상 중증도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1점부터 75점까지 매기게 되는데 75점으로 갈수록 손상이 심한 겁니다. 그랬을 때 15점 이상이 넘으면 중증 예상으로 보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15점이 넘어가면 사망률이 10%가 넘어갑니다. 병원에 센터 와서 치료를 하더라도 25점이 되면 20%가 넘어갑니다. 이게 중증인 거죠. 그래서 요 경계로 삼고요. 15점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개의 기관 정도가 손상이 입으면은 딱 15점이에요. 그래서 머리랑 가슴이랑 머리랑 배나 보통 이렇게 되면 15점 나오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려드리면 지난해 초에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목에 칼을 맞았잖아요. 이 환자가 현장에서는 중증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헬기를 타고 외상센터로 간 게 적절했었습니다. 근데 외상센터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수술해보니까 혈관이 내경정맥 손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ISS 9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중증이 아닌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모르죠. 왜냐하면 다행히 치료가 돼서 혈압이 유지가 됐으니까 그렇지 혈압이 만약 떨어졌고 막 이러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오버 트리아지 되는 현장 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ISS 기준으로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현장 기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환자가 안전하다. 우리나라 외상센터 17개 만들 때 지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 분류를 기준으로 환자를 수용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사실 촬영하러 오면서 요 앞에서 머리 하는데 헬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헬기가 내가 나중에 보게 될 헬기구나 생각을 딱 했는데 실제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 상황실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데 헬기가 뜨는 요건 그다음에 교수님께서는 하루에 최대 몇 번까지 타보셨는지. 저는 한 5번까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헬기 건수가 575건이었거든요. 365로 나누면 하루에 1점 몇 건이지만 원래 헬기가 뜨는 날 자체가 365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한 7, 80% 돼야 될. 그러면 하루에 한 2건, 3건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2건, 3건 떴죠. 그 처음 타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뭐 무섭기도 했고 서해안에 도서까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멀미를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도 그런 게 좀 걱정이 됐는데 웬걸 그냥 타고 나면 오히려 환자 처치하고 올 때는 멀미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익숙해졌고요. 헬기에서 CPL 치기도. 그거 하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 전에 이송하는 게 목표니까. 네. 닥터헬기가 액티베이션 되는 기준은 현장 중증도 분류 기준에 의해서 중증 외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나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 기준은 이송 시간이 낮에는 30분 이상이 소요되면 저희는 헬기 액티베이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헬기를 웜업, 시동을 걸고 의료진이 타고 현장까지 가는데 20 몇 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헬기가 뜨는데도 한 10분 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동 걸고 준비하고 인계점 잡고 하면 가는데 20 몇 분이 걸리니까 30분 안에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 내 지역을 다 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이 넘을 것 같은데 중증 외상이면 저희는 헬기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중증 외상 말고도 보통의 응급 상황의 응급 질환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기준이 되면 가고 있습니다. 외상이 아닌 낮에 닥터헬기는. 그래서 중증 외상을 말씀드리면 그렇고 닥터헬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저희가 의료팀이 있고 항공팀이 있는데 항공팀에서 일단 헬기가 가용한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기장, 부기장님 그리고 정비사, 운항관리사님이 항공팀에서 오케이. 의료팀은 이 환자가 진짜 중증 외상 이송이 필요한지 헬기 이송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결정해서 오케이 하면 헬기가 뜹니다. 그리고 헬기에 탑승하는 거는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기본이고요. 재난 상황이나 그러면 두 팀까지도 한 헬기에 탑승할 수가 있고 너무 환자 중증이라고 미리 예견이 돼서 한 명이 더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련 목적으로 한 명 더 타여서 3명 정도까지 탑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자는 현장에서 같이 못하고 따로 와야 되겠네요. 저희는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명이 더 타면서 헬기 수용 한계도 물론 있을 수 있고 환자가 중증이고 할 때 보호자가 옆에 있을 때 아무래도 동요할 수 있고 처치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연락받을 때 보면요. 환자 옆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기다리다가 그래서 보호자는 아예 연락을 아주대 외상센터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 헬기를 의료진 물론이고 타는 분들 대부분 다 각서를 써야 된다. 요거랑 헬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각서 얘기는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에 다루는 한 10여 년 전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당연히 헬기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할 때 책임이나 이런 소재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의서 내지는 이런 것들을 작성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닥터헬기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진행이 돼서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물론 사고가 나고 하면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사고당 어떤 보험 체계나 이런 것
것들이 지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읽어보면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민원 같은 경우는 헬기 이송을 시작했던 초반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덜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냐? 민원이 경기도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으로도 오지만 정식 명칭이 경기도 응급으로 전용 헬기 사업이거든요. 제가 머리 하면서 미용실 선생님께 끌어도 조금만 이해해달라 하고 왔는데 좀 어쨌든 과거긴 하지만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이런 외상의료의 현 주소, 한국응급의료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데 죽어가는 예상 환자가 없도록 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헬기 민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헬기 민원이 많이 줄었고 또 저희한테 직접 오진 않지만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님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그 지역을 좀 피해서 이렇게 기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헬기 소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가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외상 전문가들이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채워나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헬기 소리도 그렇지만 사실 앰뷸런스 소리에도 민원이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구급대원들 분들도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미리 거주저지 오면 좀 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안전을 위해서 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차들 사거리에서 내가 있는지 모르고 와서 쳐서 환자뿐이 아니라 구조하는 인력, 그 다음에 그 부딪힌 사람까지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켜는 게 경광등이고 헬기 소리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의 안전망이잖아요. 망. 그 안전망이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지는 운전하는데 방해된다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민원뿐 아니라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가 사고 났을 때에도 안전망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의 백강역의 대사 중에 중증 외상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사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응급의학과나 외상외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생명을 다루는 살리는 과일수록 소송에 대한 부담이 또 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늘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소송 과정에 있는 저희 동료 후배 선생님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생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도 살아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워낙 환자들이 중증 상황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고 되게 의식 없이 막 이런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너무 더 많다는 생각에 저도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이제 CS 팀장 맡고 이러면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이제 억울하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대면하는 역할을 맡아왔었어요. 그 환자 보호자가 억울한 부분이 뭔지 들어줄 사람이 중간에 없는 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 의료인들도 사실은 책임이 없는 부분이 아닌 게 한마디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나중에 다 얘기 들어보면 그 한마디가 모자랐던 거예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마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환자 보호자분들도 너무 급한 상황에서 그런 말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전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양재원 그분께서 외상외과 당직을 한 달 내내 하시는 모습이 드라마로 나왔었는데 오히려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2011년에 석혜균 선장 사건이 있은 뒤로 우리나라의 이제 외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화두가 다시 이슈가 되고 나서 2012년에 정부에서 전국에 17개 권역 외상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17개 권역 외상센터가 모두 개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인력은 외상센터마다 외상 전담 전문의 센터당 23명 정도를 확보하게끔 원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인원을 채운 곳은 손에 꼽습니다. 아마 저희 병원이 그나마 유일하게 채운 병원일 거고 대부분 외상센터마다 많아야 10명 정도 넘어가고 10명 미만인 곳도 많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들어보니까 센터장님들조차도 주말에 뭐 48시간, 72시간 당직을 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6년째 뭐 막내이고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실 분들도 지금 아직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은퇴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정도니까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뭐 응급실을 운영할 때는 다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열이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 한 타임에 3명, 4명이 다른 과들이 모여서 역할을 맡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외상 전담 전문의는 20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외상 전담은 아니더라도 외과계 의료진들은 많이 동원이 되고요. 이 20몇 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병원에서 먹고 자며 당직을
당직을 서면서 병원 전단기부터 환자를 수용하고 소생시켜서 중환자실 치료까지 하는 이런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저희 외상외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3일마다 당직을 선다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중환자실 환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당장 기준으로 40배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37명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센터장으로서 매일 아침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환자실 여유배드인데 네. 보통 한 10개 전후로 있어야 조금 주말을 여유를 날 텐데. 예. 근데 그 열 몇 개도 하룻밤에 다 차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주대병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다 보면 전문 과목마다 병원 내 당직을 세운다. 그거는 맞지 않는 개념이고 6년째 외상외과 막내다. 저희 센터는 아니고 다른 센터. 그만큼 사실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외상외과의 인력 문제가 좀 분명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진짜 여유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저희 외상센터 일어난 일인데 환자하고 상담하다가 환자 보호자가 뭘 집어 던져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지금 심하게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환자도 보호자도 들어야 되고 의사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생길 텐데 너무 급하다 보면 이제 그게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은 수술 끝날 때까지 설명 한 번도 못 듣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해가 안 생기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현 교수님 여기 센터장 하시면서 정말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또 앞으로 치료해 나가실 텐데 마음속에 좀 지니고 있는 신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신년까지는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 나름 그냥 버티는 거를 잘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동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의사가 되고 어느 순간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지내왔던 게 하나의 신념이라면 신념인 것 같고요.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에서 그려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하기도 하고 또 잔혹하기도 한 그런 현 주소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